627 대출 규제 한 달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6억 제한으로 수도권 주담대 제한한 게 지금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네. 그래프를 한번 좀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매매 가격이 그 상승률이 좀 뚝 떨어졌는데 대체적인 실제 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 27일 우리가 627 대책이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뭐 소득이 많든 적든 주담대는 6억으로 끊는 그 대책 이후에 지금 그래프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상방은 완전히 막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친 집값, 부동산 했었는데 확실히 그 열기는 식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네.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 자체가 상승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승률은 꺾였는데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오르는 것들은 꺾었으나 아마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집값의 하향 안정, 그렇죠. 집값을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거지만 아직까지 이제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고 가파르게 오르진 않고 있지만 떨어지지도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윗부분을 더 이상 추가 상승을 막았던 데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역별로 놓고 보면 역시 많이 올랐던 강남 3구 쪽에서 하락폭도 컸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물이 뭐 반이나 차 있냐 아니면 반밖에 없냐인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꺾였습니다. 0.8% 정도 오르는 주간 상승이 0.4%로 꺾였는데 네. 0.4% 자체도 또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이면과 역설이 함께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그 아파트 거래량은 또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거래 절벽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게 서울 또 수도권, 서울만 놓고 보면 8천에서 만 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서울 아파트 매매가 만 건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집값은 화랑이다. 소위 말하는 뜨거워졌다, 네. 열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월 같은 경우가 만 건이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만큼 뜨거웠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월 27일 이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봤더니 현재까지 신고된 것은 뭐 가집계이긴 하지만 2,300건. 만 건이 넘는 서울 집값 아파트 매매가 2,000건으로 거의 전체적으로 77%가 폭감을 했거든요. 서울 아파트 월별 매매 2,000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확연히 쪼그라든 부분이 되는 거여서 네. 역시 이제 매매, 특히 거래량 감소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규제를 하면은 항상 그 부작용을 우려했는데 특히 그 풍선 효과, 이 풍선 효과의 부작용은 어땠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6억 그 주담대 대출 제한과 함께 많이 나왔던 첫 번째가 노도강이라고 하죠. 네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쪽에서 한 6, 7억 혹은 8, 9억대 되는 이 집값들은 오히려 위로 갖다 붙는다. 싹 다 10억으로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노도강 풍선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혀 이런 부작용은 없었고요. 상승률 자체도 오히려 같이 꺾였는데 네.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강남 쪽이 더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부작용들, 노도강 풍선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627 대책 이후에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급증됐다. 이건 또 어떤 현상입니까? 이거는 통계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627 대책 이후에 외국인들의 서울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주택 매매를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41%나 급증을 41%요? 했습니다. 예. 특히 이 중에 또 뭐 중국인 같은 경우는 30% 이상 이제 급증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아마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627 대책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에게 뭐 집을 사기에 더 편하게 됐다라는 이제 요 주장과 요 논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고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국인에게 역차별이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관련 대책이 있을까요? 네,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제 이 의견 나오게 되니까 네. 김윤덕 장관도 이거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면밀히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증가세가 있다는 건 본인도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가세 과정에서 교란 행위가 있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과거 중국인들이 영국이라든가 캐나다에서 이제 담합을 해서 뭐 렌트비를 올리는지 이런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고 예. 그럼 방법이 뭐냐? 뭐 일부 국민들은 이제 또 의견들은 이제 동등성의 원칙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령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서 집 사고 대출에 편단하면 그들도 그렇게 해주고 그렇죠. 그들이 규제를 하면 우리도 똑같이 뭐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중국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윤덕 후보자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로 외국인들에게 실거주 의무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하자.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건 투기 수요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나 투기 수요를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3년 이상의 거주 요건 같은 것들에 일종의 좀 규제라든가를 함께 붙이겠다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또 국토부 쪽의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해도 현지에서 뭐 1년 내지 2년 이상 거주하는 의무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허가가 나는 그겁니다. 만큼 네, 거주 우리도 요건이죠. 뭐 좀 비례하게 좀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나왔나 보네요. 그런데 지금 거래가 이렇게 절벽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급감이 아니라 폭감할 정도로. 네. 근데 20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연관성을 봐야 될까요? 이게 또 오늘의 주제이자 예. 또 미스테리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신고가 건수잖아요. 네. 20억 초과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27 대책 이후에 신고가가 나온 비율이 전체 거래 중에 66%는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거래량이 폭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이 77%를 폭감했다라고 했는데 20억 이상의 아파트들을 놓고 보면 85%가 거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치죠. 6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됐겠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위축되거나 줄면 매매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는 폭감했는데 오히려 20억 이상의 고가에서는 신고가가 속출을 하게 되는, 특히 50억 이상대로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신고가 행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유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똘똘한 한 채입니다. 예. 지방과 지금 워낙 서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되니까 나머지들 다 정리할게. 그 돈을 가지고 강남에 고가 주택 하나를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의 자산가들이 이 강남 3구라든가 한남동에 있는 고가 주택을 어떤 거주에 대한 니즈나 수요가 아니라 일종의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금과 같은 자산으로 이건 사면 뭐 인플레도 해지가 되고 내 자산을 여기에 이제 킵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뭐 50억대 이상에서는 신고가에 이제 베팅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이런 이례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계속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아파트 대출을 조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적은 뭐 주거용 오피스텔, 뭐 아파트랄지 오피스텔 가격이 좀 강세라던데 이것도 대안이 될 만한가요? 이건 근데 아직 명확한 흐름은 아니기는 한데요. 이제 월세 수요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오피스텔 쪽에서는 이제 설령 좀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좀 더 네.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 정말 실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6억으로 완전 재단을 해버리면서 전세 끼고 매매하는 이런 갭 투자랄지 뭐 전세자금 대출도 줄었는데 그러면 전세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627 대책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작용 두 개에 대한 우려가 노도강 풍선 효과. 네. 이제 노도강 쪽이 오히려 6억 미만, 7억 미만이 위로 갖다 붙는 거. 이건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고. 네. 두 번째가 역시 전세 시장,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전세라는 것이 다주택자가 내는 거잖아요. 네네. 전세 수요가 나는 거고, 이 집을 살 사람이 사야지 전세가 줄어들고, 집을 안 사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전세값 급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표면적으로 전세난은 없었습니다. 뭐 전세난이 전세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런 현상은 전혀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네.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나오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전세가 아니라 반전세, 반월세, 월세로 빠졌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월세 계약 비중이라든가 반전세, 반월세 비중은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번에 627 대책에 따라서 전세난이라든가 전세값이 급등한 건 아니지만 전세 월세화 현상은 굉장히 빠르게 촉진시켰다라는 것을 한 달 동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무주택자 분들이 정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세라는 부분들이 무주택자라든가 또 이제 서민들에게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네.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세 월세화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월세 전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확인을 하고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함께 달려 나와져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들 이야기 이번에 후보자 이야기 들어보면 네. 도심 내 유유부지 빨리 확인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중요하니까 뭐 노후 공공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아, 쉽지가 그래요? 않습니다. 뭐 지역 이기주의도 있기 해서 네. 저는 빨리 좀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신도시 3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빨리 공기 좀 단축시켜서 여기 부분을 진척 속도를 좀 높이는 것이 그래도 공급 대책 중에서는 상당 부분 좀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 이번에도 이제 국토부와 앞으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의 화두는 공급을 어떻게 빨리 늘릴 것인가 하나 부분과 함께 집값이 상승률은 멈췄지만 꺾이지는 않았잖아요. 꺾이기 위해서 나오는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보유세 강화라든가 이 카드를 과연 꺼내 들까 혹은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마 하반기 집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뭐 전망합니다. 유유부지 활용 같은 경우는 과거 정부 때도 한번 내놨을 때 그 주민 반대도 있었고 뭐 맞습니다. 지자체 간에 맞아요. 굉장히 네. 이견도 많다 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신도시 3기의 어떤 공기 단축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네.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조언도 들어봤습니다.